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법무교육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내교육이 너무 많아져서 법무교육을 한동안 쉬었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법무교육을 준비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혼자 회의실에 앉아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인사만 20번 넘게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실수 없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자, 자료 보면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계약의 성립이라는 주제로 계약서가 왜 중요한지, 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는지, 그리고 계약서 강론으로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되도록이면 짧게 끝내되 중간에 과제를 내드리니까 꼭 보시고 기한까지 과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트 1. 계약서는 왜 중요한가? 일단 체결된 계약서는 일방 당사자 마음대로 효력을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계약서 작성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판은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에는 서류 증거와 사람 증거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서증을 더 이제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중 양 당사자가 사인한 계약서는 사실상 증거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가능하지 않은지 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가끔 받게 되는데요. 구두 계약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계약을 부인하거나 계약 내용을 합의한 것과 다르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랑 관련해서는 서면 문서를 작성할 것을 꼭 요청드리고요. 개인적인 일 중에서 사전에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녹취를 하거나 통화 내역을 어플을 이용해서 글로 남겨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이제 어플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비토라는 어플인데 이게 통화를 녹음하면 글로 저장되고 필요한 내용을 찾아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서 뭐 엉뚱한 내용이 글로 적히기도 하는데요. 말한 내용을 대충 이제 눈으로 보고 녹음된 게 어디 있는지 찾아볼 때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서면 작성이 어려우면 이런 방법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녹취를 하거나 뭐 이런 문자를 보낸 이후에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양쪽 당사자의 사인을 꼭 받아두는 것이 이제 베스트입니다. 계약서는 이제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 그러니까 권리, 의무에 관해서 일치된 의견들을 반영한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약서 작성 이전에 계약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결정되어야 하겠죠. 이것을 계약의 성립이라고 합니다. 계약의 성립은 어떻게 되냐?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청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기대하고 하는 의사표시로 예를 들면 뭐 내가 쓰던 2020년형 삼성 노트북 기종 뭐뭐뭐를 50만 원에 팔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이제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청약에 상대방이 오케이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겠죠. 청약이 되려면 뭐 계약 내용을 결정 지을 만한 사항들, 어떤 목적물, 어떤 물건, 대략적인 가격 정보 같은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의 내용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사항들, 목적물이나 대략적인 가격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서 아직은 청약까지 이르진 않은 단계로 청약은 없는 것으로 이제 봅니다. 예를 들면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내가 쓰던 물건을 판매합니다. 뭐 사람 구함, 하숙 구함, 그리고 입찰 공고 이런 것들 상대방이 정해지지 않은 입찰 공고와 같은 것들은 청약으로는 볼 수 없고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청약이 있고 그 전 단계 이제 청약의 유인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계약 상대방을 어떤 결정하기 전에 입찰 공고나 현장 설명회로 입찰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설명하고 견적 금액에 대해서 이제 견적 금액에 따라서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공사 입찰 공고나 현장 설명회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될 수 있을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입찰 공고와 현장 설명회를 통해 설명되거나 자료로 배포되었더라도 계약의 내용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계약서 별첨 자료로 첨부하지 않으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지방법원의 이제 케이스인데요. 사실관계를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이제 글로 풀어두었는데 A 건설회사가 있고 B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A 건설회사는 B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토목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자로 선정됨으로써 이제 B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초 이제 입찰 공고문, 비지방자치단체가 낸 입찰 공고문에는 채비지가 매각되지 않는 경우 미매각된 채비지로 공사대금을 대물 변제한다라는 대물 변제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대신 그 어떤 채비지라는 땅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입찰 유의서에는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어떤 입찰 유의서는 계약 문서의 일부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채비지로 대물 변제하겠다는 내용은 현장 설명회에서도 설명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A 건설회사와 B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는 이런 대물 변제 조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도 않았고 공사 도급 계약서에도 대물 변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비지방자치단체가 채비지가 매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우리 이 채비지로 낼게 하고 이제 현금 지급을 거부하게 됐죠. 그러니까 A 건설회사는 아니 난 돈 받아야 되겠어 하면서 공사대금 줘 하면서 이제 소송을 걸게 된 거죠. 이 케이스와 같이 입찰 과정에서 입찰 공고문 기재 사항이나 현장 설명의 설명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제 공사도급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어떤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비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입찰 과정에서 우리는 A 건설회사와 대물 변제 조항에 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면서 돈 못 주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A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입찰 공고문은 계약 문서가 아니다. 두 번째,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대물 변제 조항에 관해서 합의를 한 적이 없다. 세 번째, 입찰 과정에서 대물 변제 조항에 관한 합의가 되었더라 하더라도 계약 문서에 규정되지 않은 이상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제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이제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그 공사 입찰 공고 내용이 계약 문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건설회사 측에 손을 들어줬죠. 판결문을 보면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대물 변제 조건에 관해서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계약 문서에도 이에 관해서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이상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입찰 공고 및 현장 설명회에서만 표시된 대물 변제 조건이 당사자 의사 합치에 의하여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점에 있어서 어떤 대물 변제 조건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던 이상 그 이전 시점,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현장 설명회에서 이게 설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면 실무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입찰 공고문에서 우리 어떤 기재했던 내용이나 현장 설명회에서 설명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서에 별도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에서 설명되었던 중요한 내용들이 계약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약 체결을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판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찰 공고의 성격은 청약의 유인이므로 계약 내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내용인데요.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청약 그리고 그 이전 단계의 청약의 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고 입찰 공고 같은 경우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 유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공매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공매 공고에서 등록세 면세 특권의 조건을 기재했으나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공매 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등록세 면세 특권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청약의 유인과 관련해서 얼마 전, 그러니까 작년에 끝난 우리 회사 승소로 끝난 소송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관로공사와 관련해서 비파괴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회사와 비파괴 검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던 업체에서 야간 휴일 추가 근무 수당 내지 용역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와 비파계 검사 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 계약서에는 야간 휴일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위에서 본 판례에 따르면 용역 계약서에 없는 현장 설명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진짜 다행히도 용역 계약서에 견적서가 이제 첨부되어 있었고요. 해당 견적서에 현장 설명에 제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임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현장 설명의 내용들이 계약의 내용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점은 어떤 현장 설명의 자료, 안내 공고문 내용, 그러니까 이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겠죠. 이런 내용들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계약서 본문 내용에 이것들을 다 인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내용이 너무 많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별첨으로 첨부하고 별첨 내용도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이제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파트 3 계약서 강론 7가지라고 해서 이제 계약서 작성하실 때 참고할 내용 딱 한 7가지 정도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유의하실 내용인데요. 당사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개인인 경우는 개인 신분증 사본, 개인 인감증명서를 통해 상대방이 내가 그 계약하고자 하는 대상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당사자 확인을 위해서는 이런 서류들을 이제 먼저 확인하고요. 사인을 하게 되는데 서명도 유효하지만 나중에 이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감 도장을 찍고 그리고 이런 서류들을 받아두는 것이 이제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당사자에 대한 당사자가 어떤 대표이사 또는 개인의 같은 경우는 해당 본인이 직접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서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그리고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어떤 계약서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제목을 붙이게 되는데요. 용역비, 용역 계약서, 위탁 계약서, 이렇게 매매 계약서,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되는데, 어떤 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제목이 아닌 이제 규정된 조문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섞인 계약서라면 무슨 이름을 딱
뭐 용역계약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계약서 좀 애매한 경우에는 계약서라고 제목을 붙여도 무방합니다. 계약서랑 약정서는 사실상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뭐 계약서를 쓰셔도 되고 약정서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협약서 같은 경우는 권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단순한 협조를 구하는 정도의 문서인데요. 협약서에 따라서 어떤 비밀 유지 조항이나 뭐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 조항입니다. 3번 정의 조항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정의 조항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 사내 문서에도 정의 조항들을 이제 규정하게 되는데요. 정의 같은 경우는 계약서, 뭐 처음부터 어떤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계약서 문안들을 모두 이제 완성한 후에 그 계약서를 이제 몇 번 읽어보면서 뜻을 가늠해 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이건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싶은 개념들을 뽑아서 이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이제 이런 정의 조항 같은 경우는 사실 계약서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고, 뭐 어떤 추후 협의를 통해서 확정한다 같은 내용의 정의 조항 문구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계약 기간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 같은 경우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냥 딱 단발성 계약으로 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뭐 자동 연장 또는 이제 뭐 갱신 되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 상황이 자기한테 유리한 계약이라면 뭐 만약에 내년에 단가 변동 없이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면 이제 자동 연장되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반면 자신한테 불리하거나 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면 자동 종료 또는 일정한 합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기간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팀에 이제서 관장하는 계약서가 엄청 많잖아요. 그 각 팀에서는 계약 기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약 종료일을 별도로 기록해서 관리하고 어떤 이 계약서 같은 경우는 갱신일이 언젠지 최소 언제 전에 이제 협의를 거쳐서 자동 연장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기록해서 이제 관리하면서 계약 종료 이전에 여유 있게 이제 계약 조건 및 연장 여부에 대해서 의사 결정하고 상대방이랑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관리를 제가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계약서를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 계약 기간이 언젠지 뭐 알림 같은 거 설정이 가능하다면 알림을 설정해 가지고 이 계약 기간 끝나기 전 몇 개월 전에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위약금 조항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위약금 조항은 사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많이 쓰진 않는데요. 왜냐면 너무 각박해 보이기도 하고 좀 손해배상을 예정해 두는 게 정서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런 손해배상액을 미리 위약금으로 예정해 놓으면 손해 발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가령 이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뭐 금 1억 원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위약금 조항이 되는 경우죠. 네, 이렇게 위약금 조항을 규정해 두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위약금을 초과해도 원칙적으로 정해진 위약금 이상은 청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단서 규정으로 그 초과 손해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덧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금 1,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다. 단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위약금을 초과할 경우 당사자는 그 초과액까지 입증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해 두는 거죠.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관할 조항입니다. 소송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특정 관할에 대해서 합의를 해두는 것인데요. 이제 소송이 생기는 경우 이제 자기한테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변호사, 법률 대리인 선임하는 것도 그렇고 자료를 열람하러 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갑 소재지를 합의 관할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본계약으로 인해서 갑을 간에 소송이 생겼을 경우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규정해 두면 나중에 소송이 생겼을 때 합의 관할 법원으로 이제 청구를 하면 됩니다. 7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당사자 표시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회사 같은 경우 반드시 이제 회사명, 대표자 이름 이 3가지 요소를 갖춰서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검토를 요청받을 때 저희가 법인 등기상 정부 증명서,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을 요청드리는 이유도 이렇게 회사명과 대표자가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뭐, 당사자가 제대로 안 적히면 이게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요. 꼭 그 법인명이 맞는지, 지금 대표자는 그 사람이 맞는지, 저희가 등기부를 통해서 법무팀에서 검토할 때도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7가지 다 소개해 드렸고요. 조금 이미 아는 내용인데 또 들어서 좀 지겨운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서 검토 요청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많은 자료를 주시면 계약 체결 이전에 합의한 내용들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부미서라든지 계약 체결 과정의 특이사항들은 법무팀에 계약서 검토 의뢰하실 때 꼭 이제 공유해 주셔서 어떤 업무의 법률적 리스크를 낮추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강의 서두에 숙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숙제는 각 팀별로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입찰 공고문이나 현장 설명회 같은 어떤 청약에 유인되는 우리 해당 팀의 업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런 입찰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제 계약 내용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계약서에 이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 2가지 사항들 확인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양식에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팀별로 하시면 돼서요. 한 분이 이제 대표로 하셔도 좋고 각자 이제 크로스 체크 하셔서 팀의 업무에 이런 청약의 위인에 해당해서 계약 내용으로 누락될 만한 것들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언젠가 법무교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